그러니까 그 사진 보여주고 거기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덧답을 바치거나 그 인사하거나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도입하자고. 이번에도 아까 열병식 할 때 결사, 보이, 백두, 혈통이라고 하잖아. 열병식을 개최를 했어요. 조선노동당 총기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설존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와, 진짜. 일이야. 와, 섭섭하겠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자리 잡았습니다. 야, 이게 여기 서 있다고? 자세가 나오네, 이제 비슷하게. 이군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분위기 있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화난다. 오. 아, 애가 좀 징그럽다. 10살인데. 예, 맞아요. 한우지 씨. 아니 진짜 이 영상 보니까 이거 진짜 이 후계자가 김주희 아니야 할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나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번 공개했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아, 애가 귀엽네. 작전이네. 작전이네.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4대 세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며시 평양 시민들에게 은연중에 강조하는 메시지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서 없었던 금도들을 막 깨고 있어요. 지금 보신 영상이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군 창군 75주년 행사예요. 근데 창군 기념일은 북한에서 정말 중요하고 꽤 큰 행사입니다. 창군 기념일 즈음에 맞춰서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하기도 했어요. 역대급으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캘린더상의 일정인데 거기에 딴 데도 아니고 주석단에 김주애를 떡하니 등장시켰어요. 어머니보다도 센터예요. 엄마 리설주, 아빠 김정은, 딸 김주애 이 셋만 놓고 보면 김주애가 오히려 더 센터예요. 누가 주석이고 누가 딸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 두 번째, 백마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김주애의 백마만 공개했어요. 애들 2명이 더 있잖아요. 그것도 아들 2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애들 백마도 누군가 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인당 한 마리예요? 그럼요. 인당 한 마리인데 주애 백마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냥 애 셋 중에 하나 딸 이뻐해서 부담 없으니까 데리고 나온 것 치고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북한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과도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볼터치 그게 연습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연습했겠죠. 북한에서 최고 존엄과 함께 나오는 행사에서 연습이 없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김주애가 평소에 아빠에 대해서 자주자주 하던 행동들이 연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 군부가 계속 허용하고 일부러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가 말했던 3-4가지가 그간에 없었던 선을 넘는 행동들인데 저는 과도하게 왜 주애에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그래요. 수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평소 아까 저 김민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노출시켰다는 거고 저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또 창군 기념식 때 또 한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연출이다. 굉장히 근데 대개 이제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인민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강경한 이미지를. 그런데 아빠와 같이 딸이 와서 이렇게 만지는 거 했을 때 이 강경한 이미지를 완화시켜주면서 뭐랄까 인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거든요. 딱 보니까 쟤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아버지네 그러네. 라고 하는 그 아주 계산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도로 연출된 기법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김일성의 카리스마, 김정일은 약간 엄한,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감성 정치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뭐 인민들 앞에서 울먹울먹하면서 뭐 손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뭐 인민들한테 고맙다고도 하고 딸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감성 정치로 사람들을 좀 휘어잡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당에 대한 충성도,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다시 잡을까 싶으면서 이제 김주애를 짜잔 등장을 또 시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볼을 만진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죠. 독재자의 볼을 감히 누가 만지겠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마 이거는 사전에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북한 주민들이라면 김주애가 아빠처럼 생각하고 볼을 다정스럽게 만졌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 북한 사람들은 아 저것도 다 쇼구나. 쟤네가 또 우리한테서 뭔가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저런 생쇼를 하는구나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한 원한이 더 요즘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거 보면서 김주애를 가운데 세운 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 김주애를 가운데 세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새 세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새 세대들의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뭔가 이 자식을 내세움으로써 아직도 우리는 나라의 왕을 아이돌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일성 때처럼 김일성은 그래도 설맞이 공연에 나와서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는 모습도 많이 연출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독재자 이미지를 순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이용한 지도자였어요. 김정은이 다시 할아버지 때 이미지를 끌어다 쓰려고 독재자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하는데 이 아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거보다 저는 놀란 거는 박수 칠 때인데요. 만약에 연기로 보자면 그 박수 치는 거는 표정하고 박수 자세는 조금 연습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 보통 뭐 이렇게 치거나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 만든 거는 공주수 받았겠죠. 받았을 거야.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젊은이들은 많이 그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 자기 제고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의식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뭐 북한 사람들은 요즘에 진짜 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 찾으려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너 뭐 그 찾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왕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진 보여주고 거기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콧다부를 바치거나 그 인사하거나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도입하자고. 정말 200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태국엔 사람들이 가서 태국 왕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일본 왕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국 왕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건 김정일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열병식 할 때 결사, 보위, 백두,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는 시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우리는 너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혈통 자체가 완전히 왕족이나 뭐 신이나 뭐 황제나 이런
급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퍼포먼스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일본 황실이나 아니면 영국 황실이나 또 그 밖에 네덜란드 황실이라든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입헌군주제거든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절대군주제거든. 그걸 갖다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절대 군주제인데 이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원시성과 봉건성과 그 폭력성 같은 게 지워지면서 우리도 뭐 니네들도 다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거야. 라는 사실상 굉장히 고도의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여기 영국 뭐 이런 거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흉내내는 게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쪽은 사실은 민주주의고 왕실이라는 게 상징적인 역할만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습을 해가면서 실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옛날 정말 절대군주제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마치 영국 황실이나 일본 황실처럼 보이게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인들에게 친근하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썬킴 교수님, 네. 백마의 등장 이게 사실 영화를 공부하시면서 이거 모든 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먼저 소위 이제 백두혈통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혈통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혈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없다든지. 맞아. 뭐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김정은 시대 때부터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솔직히 딱 말해가지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백두혈통이라고 하기엔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하바롭스키에서 어머니는 고용이 또 제일교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두혈통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두혈통의 상징이 무엇인가? 뭐 김일성 뭐 삼지연에서 백마를 타고 뭐 항일 전투를 했다. 그 백마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저는 아까 그 이 열병식에서 순서를 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원수님께서 이 백두산에서 타셨던 이 백두군마다 이원스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멋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김주의 말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 자제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충마다라고 하면서 둘이 뒤에 따라왔는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김주의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다음에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제일 우습게 본 거는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김정은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이거는 김정은 자체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나올 때 아, 자식이 셋이 있어도 역시 제일 이쁜 건 딸이구나. 이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딸이어서. 열병식 그 행사 하기 전에 찍은 이 가족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와. 이게 사실 요즘 야 중앙이네 중앙에 진짜로. 딱 센터에 사실 요즘 아이돌들도 사실 센터에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렵거든요. 센터 민감하죠. 네,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김일성이가 센터에 자기 이제 다른 애들을 갖다 무릎에다 앉혀놓고 찍은 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앉혀놓고 지가 옆에서 가서 찍은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옆에다가 이제 자기네도 또 완전 코너로 가 있고 그치. 센터에 김주애를 앉혀놓은 게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거 참 보면 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이거 아세요?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집집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사진이 걸려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전 집안에. 전 집안. 그건 무조건 있어야죠. 그리고 더 그치. 그리고 그 수성화 닦는 천이 따로 있고. 맨날 그거 보면 그러죠. 정성걸레.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초상 휘장 있잖아요. 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네. 초상화 배지. 있죠. 이거 안 달면 안 되죠. 안 달면 안 되죠. 안 달면 안 되죠. 근데 김주애는 이 초상 휘장을 안 달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초상 휘장을 안대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본인들. 오영환 박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뭐 거의 김정은 등급으로 보는 건데 사진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6번, 7번에 걸쳐서 공개한 모든 화면들만 보면 후계자가 틀림없어요. 모양새는 후계자예요. 모양새는. 네. 그리고 김주애도 초상휘장을 안 달았다는 거는 거의 뭐 김정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것만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건 후계자가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초상휘장 안 달 때는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대사관에 나올 때 달고 나오잖아요. 그 일하러 나갈 때 초상휘장을 떼가지고 밑에다 넣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탈린이냐, 마오쩌둥이냐, 뭐 자꾸 놀려. 아니, 대답하기가 짜증나요. 그러다가 들어올 때면 대사관 앞에 철문 앞에 딱 서면 초상휘장 다시 꺼내서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이 초상휘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까지 있는가 하면 과오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오를 범했는데 이 사람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초상휘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처리를 못 해요. 면죄부구나. 해야 돼요. 이 초상휘장을 그러니까 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몇 월 며칠 지시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초상휘장을 내려모십니다. 하고 와서 떼요. 그다음에 이 팔레미로 그다음 반말이에요. 팔레미로 야 우리가 죽갑. 그러니까 초상휘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떼. 못해요. 아, 그러니까 떼고 해야 되는 떼고. 그러니까 초상휘장이 가지는 무게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무게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넣어야지, 넣어야지. 초상휘장 이제 작업복에는 안 모신다고 했는데 예. 북한에서 실제 작업복에는 달지 않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애 초상휘장 안 달았다고 되게 예민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셨던 분들은 소년단 때 초상휘장 모셨나요? 그렇죠. 이게 안 모셨잖아요. 소년단이죠. 김주애는 몇 살입니까? 10살. 10살이면 초상휘장 모실 나이가 아니에요. 네. 소년단원이기 때문에 소년단 휘장을 달아야지 소년단 김일성이 휘장도 안 김정일이 넥타이를 안 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상휘장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안 했어, 이 사람이.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알고 있다는 거지. 자랑하면서 이제 12살 돼서 초상휘장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12살 되면은 초상휘장 다는지 안 다는지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이거는 그 썬킴이 틀린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썬킴 교수님도 비슷한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단 나이 때문에 휘장을 안 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온 김주애가 나이가 어려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가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이 휘장 초상을 안 달 수 있는 몇몇이 있는데 그건 리설주가 안 달았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리설주 김정은과 같은 동급으로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하면서 사실 후계자설 제일 먼저 제기한 게 외신 중에서 워싱턴 포스트거든요. 그 아까 지금 김주애 가족 사진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이 김주애 뒤에 선 사람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총참모장, 인민군 총참모장,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이에요. 그리고 국방상, 총정치국장 이런 사람들이 김주애 뒤에 병풍처럼 섰거든요. 그럼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군 수뇌부들. 아니 그 진 교수님, 이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을 미디어에 자주 노출시킨 적이 있나요? 없죠. 히틀러도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고 스탈린도 딸에 대해서 딸이 망명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도 공개 안 했거든요. 어쩌다 걸렸냐면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제재가 들어가면서 푸틴 가족까지 제재하다 보니까 딸이 딱 나왔는데 그때조차도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사진을 딱 보니까 닮았네. 그다음에 아까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아내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아이를 보통 가운데 앉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 이른바 민주국가의 그 입헌군주제의 민주국가의 왕실 문화처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사진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보통 저렇게 찍게 되면 김정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두 남자가 지금 김주희 옆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군주가 보호한다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난 그 점을 주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게 뭐 무슨 뭐 애 돌잔치야. 이러면은 가운데 놓고 이렇게 찍죠 부모님들이.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하지 보면 우리가 네 가지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때는 지금 군 건립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날이고 지금 사진 보셔도 이 아이의 양 어깨에 날개가 돋친 것처럼 이 날개 모양으로 견장들이 지금 이렇게 견장 별이 몇 개요 지금? 황금식 견장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이 진짜 날개다, 눈 날개. 수뇌부가 수뇌부가 이거는 저는 여전히 후계자 그냥 이게 뭔가 혼선을 주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쪽에 더 가까운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대체 의도가 뭘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로열 패밀리의 존재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김정은. 혹시 이 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후계자의 자리를 공식화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뭐 전에는 조금 굉장히 소수였는데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후계자로 자연스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며든 김주애가 후계자로 주며든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조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 우리 인민들을 후계라이팅을 하자. 사실 제가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 주혜에게 이제 이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사실 주혜가 이제 여자기도 하고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 인민들이 그 인정을 못 할까봐 그 걱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후계라이팅. 원래 이제 그 세뇌의 기본이 바로 반복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야금야금 주혜를 계속 공개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다 보면은 우리 주혜가 후계자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니. (2022년 12월 18일에) 우리 주혜를 처음으로 공개했지 않겠습니까? 주혜를 위해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현장 체험 학습에 데리고 가서 아주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좋아했어. 현장 합숙. 아버지가 딸을 이런 장소에 데려간다라는 게 이게 진짜 희한하죠. 정말 그게 참 대단한 구성이에요. 현장 학습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정 1위 후계자 수업 받을 때 권총을 뭐 사격하고 이런 것들을 했대요. 뭐 연구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보면 그러면 어쨌든 군수 통제권을 주겠다라는 마음인 건지 어떻게 저런 장소에 이게 딸을 들어갈 뒤에 있는 게 연필이 아니잖아.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거야. 생각에다가 하얀 옷 입혀가지고. ICBM이 병풍이 되어버렸어 그냥. 그다음 후계라이팅. 화성 17형 성공기념 단체 사진 찍는 날인데 우리 주혜랑 나랑 올블랙 커플룩을 입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아주 뭐 그냥 그래도 세련미가 철철 넘칩니다. 보시라고요. 첫 사진에서는 진짜 애 같았는데 요거는 조금 좀 나이 들게 성숙미가 나게 점점 꾸몄어요. 자연스럽게 막 연기를 하는 거야. 9살, 10살이. 아니 그리고 뒤에 저렇게 박수 치고 있는데 누가 김정은을 뒤에서 어깨 쳐가지고 불러내고. 그러니까. 표정도 봐 저거. 저 김정은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말해요. 맞아요. 입냄새. 다 이렇게 하고 말해요. 맞아요. 침튀기면 안 되나? 네, 그냥 입냄새 이게 안- 기본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튀길 수도 입을 가리는 게 아니더라고. 냄새나 뭐 다른 걸 가리는 냄새가 그런 나지. 느낌이었다고요. 뭐 황병서나 조영원 같이 지금 북한 정권의 2인자가 조영원이라 그러는데 다 무릎 꿇고 입 가리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저건 뭐 진짜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나겠지 딸이 입에서는. 그쵸. 뭐 저기 사진이 지금 김주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이렇게 돌아나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맞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조선에는 새해 첫날 연예인 열애 기사가 이제 국룰이라 하길래 우리는 이제 노동신문 일면에다가 이렇게 사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대장신입니까? 탈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핵을 만들어내는데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접대 하나 터졌어야 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제 김정은이 동생도 김여정이도 아버지 따라서 김정희 따라서 저 최전방해당 현지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편집을 다 했어요. 편집을 하고. 근데 이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오브신 내보내는 게. 일부러. 그러니까 내보내- 이게 사실 모든 영상물은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순간 의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은 잘라내고 이거를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앞뒤를 붙일 것이냐 하는 순간 이 컨텐츠의 목적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출이라고 하는 건데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보여줬다. 굳이 저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뭐 자위대 친구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떤 그 군사시설이나 그런 그 현장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텐데 뭐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안 간대요. 우리 열병식 이후에 내가 고민하다가 이 주애를 데려간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 김정일 생일맞이 행사에도 한번 데려가 봤습니다. 아니 사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김정은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줄 손 알았어요. 벌리고 박수 치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가까이. 김정일 생일이 이제 광명설절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다음 날은 2월 17일 날에 이제 내각 축구 선수단하고 국방성 축구 선수단하고 축구를 해요. 예.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 게 보면서 뭐 골을 넣었는지 아마 그러니까 좋아하는가 본데 예. 근데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주애한테는 할아버지 김정은한테는 자기 아버지 생일을 기리는 행사잖아요. 저렇게 행사장에 저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건 아주 정치적 함의가 너무 크고 약간 소름 끼친다. 아까 그 미사일 그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것도 보여주고 쭉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가지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북한이 분명한 의도는 있는 거 아니에요. 4대 SSB에 대한 분명한 암시는 하고 있다. 이게 미술사 쪽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구도를 한번 보세요. 딱 하면 삼각형 구도거든요. 맞아요. 삼각형 구도인데 정점에 김주애가 있어요. 또는 김정은의 표정 각도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은 각도라는 거죠. 흉한 각도죠, 김정은은. 만약에 이게 진짜 의도해서 이 사람들이 내보낸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의 중심이 역시 김주애다. 그러니까 지금 어버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해요. 그러니까 어버이. 나는 이제 어버이가 자애로운 되고. 어버이. 왜냐면 어버이 소리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버이 동지, 어버이 수령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란 말을 붙이기 맞아요. 위한 좀 초석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나이가 또 들어가니까. 인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 저 사람은 아버지구나를 계속 보이는 건 아닌가. 자, 그런데요. 김주의 최근 모습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최신인데. 저걸 삽질을 애한테 시켜. 이거 완전 먹어야지. 아니 근데 삽질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념삽을 떴는데 이게 서포지구 주택 건설 착공식 기념 세레머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주의 삽이 좀 작아요. 어린이용 삽이에요. 아, 어린이용 삽이에요? 네, 세레머니를 위한 기념삽을 따로 만들어서 이 서포지구에서 이제 아파트가 여기에 멋있게 지어질 텐데 그 기념 행사에 따라간 거고 여태까지 본 사진 중에 전 제일 재밌게 왜? 봤어요. 어린이용 삽이라서? 김정은이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살림집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계속 발표했거든요. 이곳이 사실은 허허 벌판인데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이제 5만 채 살림집을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 거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부동산 정책.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군 행사에 계속 김주애가 나타났는데 평양의 경제 정책, 김정은의 시그니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삽을 뜨게 했다라는 건 김주애를 이제 경제 영역에서도 김정은이 노출을 시키네 이런 거거든요. 인재 쪽으로. 이제 여기서 지어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집이 사실은 너희들이 살아갈 집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초기를 딸을 데려간 거 보면 글쎄 미사일은 후대들한테 물려줘서 후대들이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할 거야. 뭐 억지로 게임 맞추면 그것까지 되는데 뭐 축구 경기도 뭐 좋아 가서 경기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냥 가서 경기하는 거 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지금 경제에도 내가 한몫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만 보면 딱 그냥 후계자의 모습인데 저런 거를 왜 10살 때부터 저렇게 공개를 자꾸 할까? 진짜 김정은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진짜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근데 사실 김주혜 말고 오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아빠랑 맨날 같이 나오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자장 사랑한다 그러고 그럼 이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미디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이거는 단순한 미디어 전략을 이상을 넘어서 뭔가 김주혜가 정말 김주혜가 후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아직도 그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서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드는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면 김정은 아직도 젊은데 왜 벌써부터 후계를 구도하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우리가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주애일까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뭔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이 드는데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14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아들은 놔두고 이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들은 그냥 비밀리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일종의 그 데코이라 그러나 이 백두혈통을 이제 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승을 하는 건데 그 4대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4대 세습을 위한 여러 가지 세리머니를 김주혜라는 대체모를 사용해가지고 얘는 노출시키지 않은 채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시간 레버리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김주혜를 앞에다 내세우고 지금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들은 어디서 다른데 외국에 나가서 후계자 연막 작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김주혜를 그냥 이왕 공개된 거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주혜가 오빠한테 그렇죠. 김여정처럼 잘하고 맞아요. 이라고 오피라고 하면서 근데 틀 좋게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일리가 있어요. 김정은 보면서 어떻게 들켰지 하는가. 오빠는 김정은하고 리설주 부부가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를 위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2번, 3번 계속 확인을 했어요. 첫째가 아들이 맞냐? 있긴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첫째가 아들이 맞고 다만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백두혈통의 자제들이 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든가 아니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든가 밖으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장남은 평양에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어디 외국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안 들려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얘가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실은 도청이 되거든요. 국제 전화를 하는 데서 다 도청이 되고. 그럴 수 있죠. 해외에 우리 정보 라인이 많기 때문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굉장히 정보력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정보기관이 다 동태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후계자 지목되기 전에 해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정보기관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걸리는 게 없다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장남은 평양의 어디 은신처에서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설인데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김주은이다. 첫째 아들 이름이. 예를 들어. 이런 설도 돌았는데 확인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현송월하고 김정은 사이에 혼의 아들이 있다. 이런 소문. 이건 진짜 찌라시. 이 소문이 제일 근데 많어. 그러니까 말아. 많아서 이제 왜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래서 근데 현송월은 사실 결혼도 따로 했고 현송월 아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완전 명백한 가짜 뉴스. 어쨌든 진짜 후계자는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 같고 셋째도 아들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이런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셋째를 낳기 전에 첫째 아들을 낳아서 김정은이 너무 좋아했어요. 둘째 딸을 낳아서 되게 이뻐했어요. 주에. 왜냐면 첫째 아들이 이제 확보됐으니까. 근데 모든 독재자들이나 왕들은 아들이 하나 있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김정철, 김정은 사례에서 봤잖아요. 누가 나중에 후계자가 될 떡잎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쯤은 더 있고 싶어서 리설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았는데 어느 날 리설주가 배가 불러오더니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리설주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굉장히 김정은과 금술이 되게 좋았다. 확인해보니 파란
유럽 고가의 아기용품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셋째도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확인되는 정설 같습니다. 고 박사님, 방금 전에 김진 기자가 뭐 이제 몇 가지 그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새들이 이렇게 해외로 쭉 유학을 보통들 나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좀 더 정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는 자기 자식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다들 놀랐어요. 누구냐?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스위스 유학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정보기관들이 스위스에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창생 만나서 다 해가지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나가면 평양하고 커넥션이 연결이 돼요. 물품도 나와야 되고 비행기도 평양, 된장고추장 평양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와야 되고 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 현송월하고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송월이가 배우를 할 때 김정은하고 유일하게 통한 유일한 북한 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어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미국도 듣고 프랑스도 듣고 일본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불리해.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셀 수 있으니까 어디서 조용히 시키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평양에서 지금 휴교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탈북민으로서 되게 최악의 조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김여정하고 김정은은 해외 나가서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본주의도 경험해 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아무리 자기가 독재자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정치에 대한 모순점을 분명히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양에서만 공부한 사람이 사대의 세습자로 올라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유연한 정치를 펼칠지 지금의 북한보다는 더 최악의 북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들어요. 마키로 기자님. 네네. 일본에서는 뭐 미사일 하나 좀 쏘고 나면 우리 뭐 잠깐 단신으로 나오거나 뭐 이 정도 나오는데 하루 종일 뉴스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는지 뭐 그때부터 뭐 20년 되니까 뭐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덜어졌고요. 그 대신에 좀 이상한 드라마 보는 느낌이죠. 네. 이상한 드라마.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김주애 씨가 이번에 처음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 갔을 때 2014년 당시에 나왔거든요. 김주애 씨가. 네, 저는 그 당시부터 북한 김정은이나 리서치 부부는 김주애를 좀 메스커트로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그게 후계자가 아니고 그 역시 남조선予備의 나라라서 그런 거 정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좀 의식하는 그런 선정하는 도구로 메스커트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한 드라마라고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선정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은 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역시 로얄 패밀리는 노블레스 오브리주가 필요하거든요. 역시 그런 걸 뭐 자원활동이나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그런 작婚식에 출석하지만 그런 북한 전년들하고 같이 노동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봐가면서 일본 사람들은 아 진짜 이상한 드라마라고 그런 느낌을 좀. 그 존칭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김주애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그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호칭이 격상되더라고요. 뭐 존경하는, 마지막에는 뭐 존귀하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은 그냥 정말 아빠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호칭이 격상되는 이유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4대 세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 제일 높은 게 위대한이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위대한. 그다음에 이제 경애하는. 맞아요. 그다음에 친애하는. 존경하는은?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거. 아. 일반 사람, 일반 간부들한테 존경하는 총리 동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존경하는라는 말을 못 써요. 아, 총리한테도요? 총리한테도 못 써요. 못 써요. 존경하는 비서동지라고 보고서에 썼다 그냥 가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존경한다 이런 말 하면 아이 큰일 나죠. 존경한다고 이런 말 절대로 못 쓰게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 함의가 다 있어요. 근데 김정일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이건 아버지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랬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청꾼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이 붙었고 그전에는 친애하는 여자라고 맞아요, 이렇게 친애하는. 붙었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 용어가 이게 분명히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나오니까 제1교포분한테 존경하신 그런 그 표현은 어떻게 그 처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라고 김정숙 씨라는 김정일 씨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한테는 쓴 적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김정숙한데. 네, 근데 김정숙은- 그분이 쓰면은 역시 그 준성 견제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스피치 라이터나 여러 가지 라이터가 있으니까 제거 지도자가 마음에 드는 표현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 표현은 김정숙 여사한테 쓴 말이니까 그런 거 쓰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난 그렇게 하면 지도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케이. 그런 걸 하니까 너무 가열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예민하게 보는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어나 이걸로 바꿔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뉘앙스가. 영어로는 저게 100% 뉘앙스를 못 살려요. 그죠? 그렇죠. 경애하는이나 친애하는 말은 똑같아요. 영어로 쓰면. I'm leader.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북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진짜로 김주애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굳히기로 확실한 이제 4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역대급 증거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거 있죠? 맞습니다. 그 남조선에서는 그 나 같은 사람을 그 딸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딸바보. 예, 그렇지 딸보가 않습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들여다보니까 이 남조선에서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 가수들 보면 이 연예인들을 기념하는 굿즈를 이제 뭐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우리 주애를 위해서 하나 제작해봤습니다.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기념우표입니다. 아, 이런 거. 진짜야? 세상에요. 진짜예요. 진짜겠지. 우표를 저렇게 실사를 가지고 실사를 그것도 캡처 그럼요. 저렇게 한다고? 아, 이번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개했고 이번에 기념우표가 8장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5장의 우표에 주애가 들어가 있어요. 에디션이. 그러니까 이번 기념 우표는 사실은 ICBM 그렇구나. 발사 성공을 기념한 우표지만 그 우표의 주인공은 김주애인 거죠. 8장 중에 5장이. 김주애가 기념 우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발행한 기념 우표에 백두혈통 일가가 일가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기념 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네, 김정숙도 있었고 뭐 숙부 다 김일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김주애 우표가 다른 점은 김주애를 제외한 다른 혈통들의 기념 우표는 사후에 발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장 중에 5장을 주애에 할애한 것, 그리고 주애가 어린 나이인데 아직 너무 살아있을 때에 북한 일가, 지도 가학의 일가의 일원을 기념하는 우표를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옛날에 저걸로 그 외화 장사 많이 했고. 많이 했죠. 맞아요. 주화도. 나 같아도 막 우표 모은다고 하면 좀 모으고 싶지 않겠어요? 한 세트. 갖고 싶은데. 1970년대는 그 제1교포하고 평양 그 완복되는 편지에 김일성 주석의 그 우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존경하는 그 제거 지도자니까 스탬프를 이렇게 이렇게 그 얼굴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진이 저거는 이제 특별 판례야. 그렇지. 저기다가 조선중앙 우편 쾅 찍고 스위스에 가면 저 얼굴 위에다가 그 존귀하신 얼굴 막 존귀하다잖아요, 자기네끼리는. 거기다 스위스 도장 딱 찍으면 얼굴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북한 사람들도 외국 우표에다가 보내질 않아요. 저걸 특별히 보관해서 저거는 그냥 하는 우표고 사서 200원, 300원, 우리 230원짜리 그런 거는 아니다. 저거는 특별한 발행 그거고 그리고 2011년도에 김정은이가 우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2011년에 처음으로 나온 우표예요. 근데 여기 이제 김정은의 이름은 안 나왔어. 교수님, 이 우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 우표가 등장할 때가 바로 이제 세습이 시작될 때의 우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습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주애가 우표가 등장했다는 건 북한에서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세습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근데 정말 특이하다. 그런 우표가 있다니 세상에. 이제 그 관심은 이거예요. 이제 주애란 이름은 이제 아무도 못 쓰느냐, 다 지워야 되느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첫 보도로 많은 국내 언론 보도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정주시 안전부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북한 여성들을 불러내서 개명을 요구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시민들의 명부가 한번 입수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 평양에 있는 시민들의 이름, 기혼 여부, 자녀 여부, 사는 지역, 그 밖에 등등등 주민등록 등초본부 같아요. 근데 거기에 김정일이란 이름을 가진 38명의 주민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흔적이 그대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주혈통이기 때문에 김주애에 대해서 개명을 요구하는 흐름도 어색하진 않다. 꼭 김주애가 후계자라서 이름 개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단지 백주혈통의 어떤 고유의 퍼스널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애는 그대로 쓸까요 말까요? 아 성이 다르는데.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 고민이지. 네.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주애라는 주애야 이렇게 부르지 박주애야 이러지 않아요. 정원이 나쁜 놈 뭐 이러면은 안 큰일 되죠. 나죠. 김주애는 사실 이름까지 바꾸게 할 만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김경희도 김정일 동생이었지만 그대로 김경희란 이름 다 썼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하신 자제분이라고 했지 단 한 번도 김주애라고는 안 했어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기하신 자제분인 줄은 아는데 김주애인 줄은 몰라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름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진짜로 뭐 아까 정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면 조만간 이름 밝히겠네요. 왜냐면 김정은이 출연을 했을 때 아기들이 출생신고를 들어갔는데 그때 김정은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반려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황당해갖고 아니 왜 애기 이름을 못하게 하지 봤더니 나중에 김정은 대장 이러고 나왔거든요. 김주애라는 이름을 벌써 불러들여서 한다? 그러면 조만간 이름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죠. 작업 중이다 지금. 아직까지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는 안 봐봐요. 나요.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나왔고. 했는데. 그리고 김정은이도 이름 바꿀 때 그 뭐 바꾸는 순서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바꾸게끔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라고 하죠, 형님. 어르신들은 이름 쓰던 거 그대로 쓰게 합니다. 네. 김정은도 아니 이제 당장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을 갖다 이름 바꾸라는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을 갖다 이름 바꾸라는 어르신 이름 바꾸셔야 돼요. 살면서 들어본 그러니까 적 젊은 없어.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못 달게 하는 거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름을 이왕 지원한 거니까 이제 뭐 60, 70 되신 분들을 갖다 개명을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들의 피출은 아니지만 리설주 같은 경우에도 딱 올라가서 정식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걸 딱 밝혔을 때 리설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한테 개명하는 것을 북한 당국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분들은 내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개명하라고 하면 선뜻 개명해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항의 같은 거 없어 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너 이름 바꿔 우리 최고 지도자 저놈을 갖고 있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내가 끝까지 이걸로 살 거야 이러면 이거는 북한 당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하라면 당연히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봅시다. 계속 지금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왜 주애예요? 이 주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왜 주애예요? 이 주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리설주 사랑해. 리설주 사랑해. 이설주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주자에 사랑의 애자를 붙인 겁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윤화동무. 아니 이 정도면 그 남조선 남정네들보다는 그 좀 더 사랑꾼 아닙니까? 너무 성령이 지었어요. 말 된다. 리설주 사랑해서 주애. 내가 그 북의 최수종이야. 북한의 철수정이네요. 사랑꾼이라는 거. 야. 맞네. 조선노동당은 총을 비서이시며
상당히 옆에.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정말 열병식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게 그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울었잖아요. 무오류 김정은이 뭐 정말 우리 인민 부대들 정말 수고 많았다 하면서 안경 벗고 엉엉엉 울었거든요.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등장한 것도 2010년도에 등장을 했고 김정일이 나의 후계자가 이제 김정은이다라는 걸 전국에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 다음 후계자를 공개하는데 열병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전례로 봤을 때 김주애를 주석단에 올렸다는 것은 4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종민 씨,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김 씨 일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맞습니다. 김주애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굉장히 이름이 거론됐었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그러면 이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밀려나온 거예요? 포당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김여정도 김주애도 그 후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답스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후계자 지명은 받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이 뭔가 있을 때는 그 대신에 뭔가 한다. 그런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서열이 김주애가 역시 김정은 패밀리니까 좀 서열이 높고 그 다음에 김여정다. 근데 김여정은 이 시기에 좀 그 후계자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사인하려고 하는 김정은한테 펜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대북카타 할 때 가위를 들어주거나 그거는 후계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후계자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제거 지도자하고 부하 같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 쓸쓸하겠다. 한쪽 끝에 있는. 포커스 아웃. 이야. 주말 드라마 같아. 음악 진짜 해장하다. 없는 게 아니구나. 아유 슬프다. 이 2월 8일이에요. 와 이걸 또 찾아낼 거 아니야 다들. 영접의식이 능숙히 진행되었습니다. 뒤에 따라가잖아. 어머나, 너무 뒤로 갔다. 그걸 찾아낸다고? 그 김여정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진이 뿌여서 그렇지 김여정. 원리야? 좀 슬프다. 동생을 저기다 데려다 놨네. 아니 원래 김정은 옆에 항상 이게 옆에 붙어 있었었는데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저 구석 자리에 좀 이렇게 있게 된 앉아 있는데 본인 속이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김여정은 실제 뭐 실세였지만 그 당시부터 북한 안에서 좀 김여정에 대한 반발을 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너무 그 눈에 띄는 행동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게 좀 말도 안 된다고 북미 외교나 그 남북 외교나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강경파 안에서는 그거 그 우리가 가를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정 패밀리하고 김여정 패밀리는 차이가 있다.
몸통이고 조카지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식으로 그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 김정일이 8월 달에 쓰러지고 이제 정신 의식 차려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이제 후계자를 누가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막내가 좋겠다고 해서 막내로 정해졌고 그 후에 이제 몇 번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김여정이가 어떤 그 핵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도 당 사업을 하고 싶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 비서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일이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암탉이 울면 뭐 나라가 망한다. 그래 뭐 민비가 이시조선을 망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요. 그래서 뭐 차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 여성 있는 게 이전에 김복신이라고 부총리가 김일성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그러면서 또 김여정은 또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굴고 당 사업하겠다 그러고 뭐 이제 오빠 뒤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눈에는 일단은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여동생보다는 자기 딸이 더 이쁘다. 아유. 그건 분명한 거죠. 박희로 이거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 사람들은 좀 김정은한테 상의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김정은 갑자기 화가 나니까 너무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김일성 쪽으로 가고 좀 상의하다가 어떻게 할게요라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김여정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거나 리설주도 그렇게 생각하죠. 리설주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를 좀 부각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마키노상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여정이한테 스페어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 비밀로 간직해온 그 속마음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면 어떡합니까? 에? 안 그래도 요즘 여정이 그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적어도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어디 붙어 있긴 했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럼 김여정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김여정이 한때는 이 대남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북한에서 인사도 김여정 통해서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했었어요. 예전에 오빠 잿더리 갖다 주던 역할은 이미 진작에 폐기됐어요. 그렇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던 그 순간부터 김여정은 굉장한 강경파의 맞아요. 대남 메시지를 총괄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사권한 일정 정도까지. 그랬던 김여정이 요즘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앙 행사 일단 화면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김여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밀리다가 아무리 여동생이지만 언제 그냥 밀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긴급 ICBM 미사일 발사를 기습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포착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대한민국 언론에서 기습 지시를 하면서 무슨 9시간 만에 쏘냐. 이건 기술력의 한계고 그만큼 ICBM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다라는 분석들,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어요.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그냥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말이 나와 알려주마 이러면서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위원장 동지의 지시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마침 대피시켜야 할 시민들이 많아서 발사 현장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다 피하느라 9시간이 걸린 거다. 이런 얘기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던 봉영식 교수가 이런 논평을 했는데 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김여정의 논평은 점점 아마추어화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불필요한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자꾸 본인의 논평 속에 담아낸다. 그러는 이유는 무언가 조급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혹시 리설주와의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 속에서 빚어진 거라면 타이밍은 맞잖아요. Why not? 아니 정확히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걸 느꼈던 시점이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분량이 줄어. 분량이 줄면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말이 길어지고 말을 세게 합니다. 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갑자기 그 말에 원래 쓰던 말을 뭐 숭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교해서도 좀 세게 하고 길게 하더라고요. 긴 말을 계속해요.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
진짜 포커스는 뭐냐면 북한이 뭔가 계속 쏴요 지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김여정이 막말하면 또 ICBM을 쏘고 또 막말하고 ICBM을 쏘고.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B-1B 랜서 이른바 그 죽음의 백조라는 걸 띄웠잖습니까? 미국이 띄우고 또 우리는 그 F-35A를 띄웠는데 띄우고 난 다음에 북한이 뭘 발사했냐면 KN-25 600mm 방사포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사거리를 보면은 요걸 지금 이 평안 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는데 그걸 남쪽으로 돌리면은 어디가 딱 들어가냐면 바로 청주와 군산이 포함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 B-1B랑 F-35A를 띄웠지. 우리나라 F-35A 기지가 청주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띄우면은 우리가 이게 전술 핵무기를 방사포에 실어가지고 청주공항이랑 군산공항 날려버리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지금 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김여정 사라졌고 현송환 사라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엄마인 리설주와 입김이 굉장히 사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스탠스를 아주 잘 취하고 있는 거야. 스탠스를 잘 취하고. 그러니까 현모양처처럼 싹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자기 딸을 딱 세우고 있는 거 보면 아 이설주도 보통이 아니다. 맞아. 그리고 김여정이 저 끝에 가 있는 거 보면 아, 두 여인 사이에 뭔가가 있다. 이설주하고 김여정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계산에 김정은에게 무슨 신변의 이상이 생긴다면 김여정이 스탠스가 어떨까요? 장성택이 죽는 거 봤잖아요. 만약 김주애든 김주은이든 뭐 김주성이든 누가 올라가서 잡으면 자기 먼저 제일 먼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설주도 긴장하고 있을 거고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첫 번째로 견제해야 할 여성은 바로 김여정이다.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김여정 여태 아까 박경호 기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부들이 까다로운 보고서를 김정은한테 올릴 때 물어본다잖아요. 심기가 어떠냐. 그건 김여정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김여정이도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고 김주애 등장으로 이설주도 복잡할 것 같고 이 싸움을 보는 김정은 마음도 어쨌든 시작은 자기가 해놨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구도로 굴러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김여정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세력이 그 장성택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힘센 사람한테 반드시 옆에 사람이 붙습니다. 원래 그 며느리하고 신우이가 관계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 북한도 그래요? 뭔가 이상한 드라마. 아, 북한도 그래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를 더 싫어하고 시어머니보다?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북한은 선전선동 잘하는 나라라서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여정이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김주애가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